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도급 계약 체결할 때 지체상금의 비율을 약정해 두면 보다 쉽게 보다 다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수로 이렇게 누락하다 보면 소액의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도급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지체상금률은 약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빈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업자인 수급인이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어떻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 기한까지 완공해서 인도하지 못했다면 기한을 넘어서서 지체된 기간에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마땅하겠죠. 최근 건설 경기가 불황으로 가니까 공사가 지체되는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어떤 경우에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을 바로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상금은 공사도급 계약 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긴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물론이고 약정된 준공기한 전에 해제됐더라도 준공기한 내에 완성치 못할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인정이 됩니다. 특히 공사 완공 후의 인도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이 인정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이러한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의무 불이행, 즉 공사 완공의 지체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합니다. 그 지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액수가 얼마인지 수급인이 규칙 사유로 발생했는지 이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수급인은 자신의 규칙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 기간을 주장 입증해서 지체 일수에서 그 기간만큼은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가 있죠. 자, 수급인의 규칙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설계 변경 요구나 선행 의무 지연, 민원, 천재지변 등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가 해당이 되고 도급인이 공기를 연장해 준 경우에도 지체 일수에서 그 연장해 준 기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공기를 연장해 주더라도 특약으로 지체 책임은 여전히 진다 하는 특약을 둔 경우에는 역시 책임을 지겠죠. 지체상금의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공사도급 계약서에 정한 총 공사 금액이고 여기에 지체일수와 계약서에 정한 하루당, 즉 1일당 지체상금률 보통 1000분의 1입니다. 이게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까지 되기도 하는데 이 총 공사 금액의 하루당 지체상금률 이것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기간은 약정 준공 기한, 그 다음 날부터 공사를 완성해서 인도한 날까지가 됩니다. 자,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고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0억 원이고 지체 일수가 60일이고 지체상금률이 1일당 1000분의 1이라면 지체상금은 6천만 원이 되겠죠. 이처럼 지체상금이 약정되면 달리 손해 입은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이 정해진 비율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적당히 가백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통상의 공사도급 계약상의 지체상금률인 1000분의 1보다 3배나 높은 1000분의 3이죠. 그렇게 약정한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그렇게 약정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나 사정을 무시하고 단순히 일반 공사 계획에 비해 높다는 사정만으로 약 85%나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 하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지체상금률을 1일당 1000분의 3으로 정한 것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결론이죠. 그리고 선행공정, 앞선 공정이 진행돼야 그 다음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에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부득이 후행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도 지체 책임을 지는지 여기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부분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부분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의 납부 의무를 분담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이제 공동수급 관계가 분담이행 방식이고 공사의 성질상 선후 공정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후속 공정을 분담한 업체가 자신은 자신의 공정을 모두 수행했는데 선행 공정업체가 지체를 야기했다 하면 이 선행 공정업체가 직접 지체를 야기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후속 공정업체는 책임을 면한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사도구 계약서를 보다 보면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률이 누락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지체했다. 이럴 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공사도구 계약서에 지체상금률 약정이 빠져버리면 시공자인 수급인은 자기 마음대로 공기를 이렇게 지연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비록 지체상금 약정이 없었다 해도 공사업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로서 공사의 목적인 건물에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원래 물건의 인도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에 있어서도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 공사를 지체해서 약정 기한까지 완성 인도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은 배상해야 된다는 법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임대료 상당이 얼마인지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감정한 임대료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도급 계약 체결할 때 지체상금의 비율을 약정해 두면 보다 쉽게 보다 다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수로 이렇게 누락하다 보면 소액의 임대료 상당액의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도급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지체상금률은 약정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서 지체상금에 관한 주요 판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인데 먼저 이런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서 도급계약을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또 지체상금의 종기는 이제 마지막 시기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 사유가 있어서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서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다 라고 이제 판결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의 준공기한은 2010년 11월 22일이므로 지체상금은 그 다음 날인 2010년 11월 23일부터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도급 계약상의 준공기한이 2010년 11월 20일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그 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5억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수급인은 공사비 정액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11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 인정 사실에 비춰볼 때 준공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과 공사 진행에 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도급인이 준공기한 경과한 날에 바로 계약 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이제 기대할 수 없고 이는 당시 수급인의 의사에도 이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급인은 준공기한이 도과한 후로서 수급인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2011년 2월 11일에야 별도의 채굴을 거칠 필요 없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급인은 2011년 6월 23일 다른 회사에 수급인이 중단한 상태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면서 공사 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도급인이 도급 계약을 해지한 후에 다른 공사업자에게 의뢰해서 같은 건물을 완공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6개월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의 발생 종기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2011년 2월 1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1년 8월 11일이 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 발생 기간은 2010년 11월 23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 262일이 되므로 그 기간 발생한 지체상금액은 18억 5,695만 1,200원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상금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하는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법원은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398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 거래 관행, 경제 상태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하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공사가 준공기한을 경과할 때까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도급인이 장식벽을 추가해달라, 그리고 승강기 사용 향상, 냉난방 실내외기 증가, 외장 석재 변경 및 하지 철물 보강 등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수급인이 도급 금액의 정액 및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그런 다툼이 한 원인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번째,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7억 원을 지급했고 이 건 도급 계약의 해지로 인해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취당했던 점. 셋째, 수급인의 공사 중단 및 지체로 인해서 실제로 도급인이 입은 손해액이 크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또 심리 과정에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산정한 지체상금 18억 5,695만 1,2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규모와 그리고 수급인과 약정한 공사대금 액수에 비추어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액을 45%로 감액해서 8억 3,562만 8,04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이행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지체상금액은 계약 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지체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 보증금을 초과하는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은 별도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체상금 8억 3,562만 8,04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이행 보증금 7억 원으로 충당된 부분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가 계약이행 보증금과 별도로 피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지체상금은 1억 3,562만 8,040원이 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지체상금 조항을 두고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이든 건축주든 서로가 이 지체상금을 물리거나 지체상금 책임을 면하려면 각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